시작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특약 사례. 본 권리금 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토지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평년도 건축물 현황도 및 현 집기 시설 일체와 물건 상태 및 영업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 날인한다. 그럼 이 문구를 맨 위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이 문구 계약서 특약 적을 때 맨 위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집합건물이 아닌 상가건물 계약 시에는 특히 위 서류, 토지 이용 계약인서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출하고 계약합니다. 본 계약은 보증금 얼마와 월 차임 얼마로 계약하기로 하며 임대인과 계약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고 조건 없이 계약하기로 한다. 이 문구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이거는 가계약금 동의문자 보낼 때도 이 문구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현 임대료 보증금 및 월차임 조건이 상향 변동이 있을 시 양수인의 의사에 따라 권리금 돈 주고 들어오는 임차인 있죠. 본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자, 설명 보시면 가능하면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날짜 간격이 너무 길면 먼저 한 권리금 계약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계약한 계약서 샘플 드린 거 보면 권리금 계약하고 임대 계약하고 같은 날짜에 동시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뭐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보름 뒤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월세를 만일에 내가 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월세 3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보증금 3천만 원인데 보증금 너무 적다. 월세에 비해서 보증금을 6천만 원으로 해야지 내 계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날짜 갭을 적게 두고 하시고, 그리고 이 임차료가 상향된다든지 큰 변동이 있을 때는 권리금 계약 없던 걸로 한다, 위약금 없이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가계약금 넣을 때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할 때는 벌써 기존의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협의 다 끝나고 뭐 이야기가 다 끝나야 되죠. 그래서 들어오는 분이 내하고 되게 좀 친한 분인데 월세 좀 안 올리고 뭐 어느 정도 해서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네가 이때까지 월세 너무 싸게 있었기 때문에 월세 200만 원 있었는데 내가 한 30만 원 더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230. 그럼 미리 월세 230으로 통보하고, 저희가 계약한 것 중에서 제가 계약서 드린 거 보면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에 300이었어요. 예를 들면 3천에 300인데 권리금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했는가 하면 보증금 3천에 월세 300 하면은 보증금 포지션이 좀 적잖아요. 월세에 비해서 10개월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럼 2천만 원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중에서 1,000만 원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제가 드린 계약서를 보면. 그러면 임대인은 1,000만 원 날리는 돈이죠. 이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이 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날리는 돈이잖아요. 날리는 돈. 그런데 보증금은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지원해 준 건 날리는 거죠. 그 대신에 제가 그 들어간 임차인을 앞에 있던 임차인보다 훨씬 더 좋은 임차인, 건물을 살릴 수 있는 인테리어를 그 퍼센트 그 커피숍처럼 조명부터 해서 굉장히 이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건물을 좀 살릴 수 있는 건물을 깨끗하게 다 바꿔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임차인으로 인해서 건물 가치도 더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굉장히 착한 임대인이 되신 거죠. 착한 임대인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많이 힘들었는데, 나가는 임차인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래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 건물을 매수하신 분이, 기존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건물을 매수하신 분이 좋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그 권리금을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에 공실도 하나도 없고
건물 임차인들 월세도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물 사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자기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매수 콜도 들어오고. 근데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사려고 하니까 그 건물 같은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대출이 힘들어졌어요. 대출이. 그걸 살 때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중반기하고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올 중반기 대출 규제가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대출이 난이도가 한 5배 이상 더 어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에는 이 금액에 이 조건의 대출이 5개가 됐으면 지금 1개 될까 말까. 대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 부분을 미리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고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약상에 잘 적으셔야 돼요. 대출 불가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 잔금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중개수수료 지불한다. 그 다음에 그거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셔야죠. 그래서 요 설명 보시면 보증금 또는 월차임의 상향률이 몇 퍼센트를 초과하면, 예를 들어서 5% 초과하면 10% 초과하면 이 퍼센트로 적어주셔도 좋겠죠. 임대인이 월세를 좀 더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안 한다. 확정적인 이야기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10만 원 올려서 110만 원. 원래 임대 시세가 120, 150 이 정도 하는 건데 100만 원 굉장히 싸게 있었어요. 근데 110만 원 줘도 주위에 비해서는 싸게 들어가 자기가. 그러면은 10%도 올라가도 주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계약 해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10%를 초과하면 20%를 초과하면 권리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령한 권리금은 즉시 반환한다라고 특약할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를 적을 수도 있겠죠. 자, 본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야 유효하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권리금 계약할 때 가계약금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가계약금 넣을 때 이 조항들 넣으셔야 돼요. 이 조항들. 보증금 및 월차임은 기존의 것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조건이 변동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지금 똑같은 의미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르게 여러 가지 특약상 다르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맞게 적었던 것들을 지금 쫙 발췌해 가지고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 상관없이 권리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자, 그래서 지금 본 이 내용들은 꼭 반드시 가계약금 넣을 때부터 동의문자 넣을 때 가계약금에 관한 아까 가계약서 우리 봤죠? 가계약서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고 계약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적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권리금 계약하실 때는. 자, 관리비 등은 잔금일 기준 정산한다. 매도인은 본 영업소로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 동일 업종, 동일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에는 위 권리금의 50%를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특약입니다. 실제로 바로 옆에 차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네. 프랜차이즈 떡볶이집인데 바로 몇 미터 옆에다 차렸어요. 몇 미터 옆에. 그게 말이 돼요. 예. 커피숍인데 스타벅스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처음에는 반경 뭐 어느 정도 거리 안에는 안 해준다, 뭐 치킨집이든 뭐든 그런 조약이 있잖아요. 규약이. 근데 실제로 보면 또 나가. 예. 그래서 지금 이 조항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 동네에 대연일동 같으면 대연일동에 뭐 한두 개, 몇 개 용도하고 뭐 반경 2km 안에는 보통 잘 안 들어가죠. 예. 근데 그거는 프랜차이즈 회사마다 틀리고 그거는 이제 택하기 나름이에요. 예. 근데 반경 2km 같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4km가 심리잖아요. 심리가 걸어서 1시간이죠. 4km가 천천히 걸어서 1시간이잖아요. 런닝은 뛰면 한 15분, 20분 가잖아요. 2km 같으면 걸어서 뭐 한 7분, 8분, 10분 거리인데 그 옆에 들어가면 좀 곤란하겠죠. 예. 자, 그 다음 택에 보시면 양도인은 2년간 본 부동산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미터 또는 무슨 동네
야, 대연 1동에는 하지마, 연산 1동에는 하지마, 연산 9동에는 하지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내에서는 타인에게 기술 전수도 하지마, 타인에게 기술 전수, 제3자 명의의 영업, 자기는 안 하는데 보니까 지가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예. 제3자 명의의 영업을 포함하여 같은 업종을 하거나 아니면 종업으로 또 일하고 있어요. 종업으로 종사하는 등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한다. 자, 프랜차이즈 포괄 양수도 계약이 아니어도 이 특약사항으로 꼭 활용합니다. 제가 잘 가는 양곱창집이 하나 있어요. 정말 대박 터져가지고 인천에 들어갔다가 그 건물도 샀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양곱창집에서 7년을 근무하셨어요. 주방의 이모로.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걸어서 한 2분 거리에다 차려버렸어. 그 집이 이제 손님이 더 많아요. 돈 엄청 벌었죠. 예. 지금 촬영이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부산에서 양곱창 집 중에 최고 맛집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원래 그 분이 근무했던 거기가 부산에서 최고였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 차려서 그 집이 더 최고로 됐어요. 예. 그래서 기술 전수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종업으로도 일하지 마라. 예. 제3자 명의로도 하지 마라. 예. 자, 그 다음 특약, 보금권리금 계약의 매도인의 행정처분. 권리금 받고 자기 나가는데 행정처분이 있어요. 가태료가 있어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정리한다. 기존 임차인의 폐업은 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관청 등 새 임차인과 반드시 협의하여 기존 임차인은 폐업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협조한다. 이 특약사항 정말 중요한 특약사항입니다.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기존 임차인의 폐업은 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불법권 중물 많이 돼 있어요. 불법권 중물.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기존의 임차인이 폐업을 빨리 해버렸어. 이거를 잘 승계받고 어떻게 했으면은 동일 업종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권리금 줬는데 폐업을 너무 빨리 해버렸어. 자기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자 등록 인허가 사업자 등록 내로 가니까 이거 불법권 중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앞에는 어떻게 해서 했는데 지금 앞에 폐업하고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인테리어 공사 다 하고 사업자 내로 갔는데 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날리면 어떻게 돼요? 돈 엄청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특약이 정말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폐업은 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관청하고 새 임차인하고 관청에도 확인해야 되겠죠. 서로 협의해가지고 기존 임차인은 폐업한다. 네 멋대로 폐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빨리. 그리고 임대인은 또 협조해준다. 이 특약상 굉장히 중요한 특약상입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 없이 점검하고 계약한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목록은 별지에 기재해서 첨부합니다.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 사용할 부동산에 제한 물건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게 지금 권리금 계약에 관한 내용이죠. 본 권리금에는 시설물 및 직기일체, 거래처 내역 및 고객에 대한 장부일체 등의 권리승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권리 양수인이 승계받은 영업에 따른 인허가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양수인이 승계받은 영업에 따른 인허가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 등이 발생할 때는 권리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진행했던 것 중에서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해운대 쪽에 숙박시설 다 모여져 있잖아요. 해운대역 맞은편에. 그런데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어. 그 다음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뭘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텔 권리금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뭐 술집적으로 그거 주고받고 해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앞에 문제 생긴 게 있었네. 그래 안 돼. 그럼 이거는 양수받은 권리금 주고 양수받은 양수인의 책임이 아니고 앞에 양도인의 책임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업종에 따라서
이런 행정처벌이나 인허가의 뭐 하자, 영업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으면은 이 특약사항을 꼭 적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권리 양도인이 행정처벌이나 인허가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기로 한다.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숙박시설 매매할 때도 있잖아요. 모텔 매매할 때도 앞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적고 계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양도인이 마음대로 먼저 펴보면 안 돼요. 동일 업종으로 해서 권리금 주고받고 했는데 마음대로 이런도 없이 펴보면 안 된다. 이게 요점이에요. 마음대로 펴보면 안 된다. 예. 근데 중개사가 이런 거 안 챙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상가 임대 세 받고 있는데 상가 임대인도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내 건물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위법 건축물이 있으면 들어오는 임차인이 잘못하면 문제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내 건물에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유주가 알 수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영업권 등의 승계가 아닌 새 임차인의 신규 등록으로 진행하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도인의 폐업 신고는 양수인의 영업권 승계,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청 등에 알아보고 양수인과 반드시 협의하여 폐업합니다. 양도할 비품 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복원합니다. 자, 본 계약은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본사와의 권리 양도에 따른 모든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종 본사와의 권리 양도에 따른 모든 문제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양수인이 영업을 개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프랜차이즈 업종 포괄 양수도 계약할 때 이 특약사항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앞에는 프랜차이즈 그 업종이 영업을 했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안 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포괄 양수도 계약의 경우 위 특약사항을 꼭 활용합니다. 현 임차인, 양도인의 시설 허가증 및 인감증명 등 영업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는 잔금시까지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잔금 완불 후에 양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이거는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계약 서명 날인한다. 자, 특약사항 마지막에 위 특약사항 기재하고 마지막에 첨부서류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토지이용 계약인서, 등기상 정부증명서, 토지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평면도, 건축물 현황도. 자, 이 마지막에 적는 특약사항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했었죠. 마지막 특약사항 리스트. 예, 중개수수료 보수 청구권까지 해가지고 중개수수료 계좌까지 해서 이의 제기 없이 서명 날인한다. 요 샘플을 모든 계약에 다 응용해서 상가 매매 계약이든 권리금 계약이든 임대 계약이든 전대차 계약이든 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이든 아파트 매매 계약이든 다 응용해서 활용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적어줘야 되는 부분 있죠. 서두에 적어주는 부분. 예, 항상 처음 마지막에 활용해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임차인이 인수인계 시 검토할 사항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인수인계 시 검토할 사항. 자, 임대인의 승낙 여부. 자, 현재 임차인의 생각과 달라서 업종 등에 대해서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음식점 잘했어요. 이때까지 음식점 잘했어. 권리금 주고 받고 하면서 감자탕집을 갖다가 만일에 했어. 대죽밥집을 했어요. 근데 임대인은 위에 원룸을 가지고 있어요. 1, 2층은 상가인데 원룸을 가지고 있어. 원룸 임차인들이 냄새가, 음식 냄새가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음식 냄새 안 나는 업종으로, 음식 냄새 안 나는 업종으로 세를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임대인의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성능도 모두 물어보지 않고 그냥 권리금 계약하고 그냥 월세만 올리지 않겠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고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인수인계할 때 권리금 주고 받고 할 때 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동일 업종 아니면 다른 업종 들어갈 때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는지를 하고 바닥 권리금을 주든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주든 업종에 관해서 임대인의 의사를 체크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양도인한테.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합니다. 자, 임차인과 운영자, 점유자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할 때. 자,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인수인계 계약을 하고 운영자, 실제 운영하는 사람 있겠죠. 인수인계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은 누구하고 한다고요? 계약서상에 있는 임차인. 계약 권리가 없는 점유자, 운영자와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사기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걸로 상담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사장이래. 그리고 매니저고 운영자고 자기하고 계약하면 된대요. 권리금 계약을. 그런데 서류 확인을 안 한 거죠. 이 건물의 임대인하고 계약되어 있는 계약자 임차인의 이름을 확인 안 하고 권리금 계약은 5년, 10년을 갔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운영자 맞아요. 운영자 맞고 경영자 맞는데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사람하고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하고 둘이서 싸웠어. 서면에 고깃집 하나 그런 집이 또 있었어요. 인테리어만 5억을 넘게 들어갔어요. 서면, 영광도서관 채 2개 층을 쓰는데 근데 뭐가 싸웠어.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계약서상의 이름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 보고 사장인 거 아니까 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사람이 내한테 줘야 되는데 왜 엉뚱한데 줬느냐. 이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사람 믿고 일을 하면 안 되고 뭘 보고 해야 된다. 서류를 보고 서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서류 보고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권리 등록증 인계 체크하셔야 되고 사업용도 포괄 승계 가능성 체크하셔야 되고 행정관청에서 식품위생이라든지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관련법 위법 사항이 있는지 경찰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노래연습장, 주점, 숙박시설, 아까 숙박시설 설명드렸죠. 등은 특히 조심하여 계약 전에 미리 검토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소년 관련법, 미성년자 고용해서 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소방법 위법 사항, 소방서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불법 건축물로 용도 변경과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특히 주의할 사항은 기존 영업권을 새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존 임차인 양도인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들 모두를 기존 임차인 양도인은 또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들 모두를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권리금 받고 넘기는데 이 양도인이 자기가 알고 있으면 이야기 안 해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 특약사항을 적어주면 되겠죠. 아까 앞에 특약사항이 있었죠.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서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 위법 건축물에 관해서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걸로 용도 변경이 안 됐을 때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그럼 이 권리금 계약에서는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겠어요? 양도인이 책임진다. 양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인허가 등록이 안 됐을 때는 양도인이 책임진다. 왜? 자기 권리금 받았잖아요. 권리금. 예. 이 계약서 특약사항은 정말 중요한데 이게 경험이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의 경험이 안 되면 계약서 특약사항을 적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드리는 자료가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예. 그래서 뭐 책을 사서 막 보고 계약서 적을 때 응용해서 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요약하고 집약하고 이렇게 예시를 드러났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비주거와 관련된 것, 또 비주거 이 특약상이지만 주거에도 응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할 때 중개사고 나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이 특약상들 잘 응용하셔서, 항상 특약상은 어떻게 된다? 누구한테 유리하게 적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임대인한테 유리하게,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하게, 매도인한테 유리하게, 매수인한테 유리하게, 어느 입장에서 적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잘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허가 등록 신고사항 검토합니다. 용도별, 면적별. 그 다음에 인계, 인수, 물품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 인계, 인수, 리스, 품목, 전화기. 특히 리스, 품목 빌린 거 있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만일에 3년 계약을 했는데, 리스나 이런 것들 5년 계약했는데, 예, 난 1년밖에 안 했어. 코로나 오고 나서 뭐 장사 안 되는데 위약금 엄청 물어야 돼. 뭐 그런 경우 있죠. 뭐 인터넷이든 뭐 정수기든 등등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근데 위약금이 너무 커. 그런데 이거를 특약상에 적어놨으면 양수인이 이거를 인터넷이든 뭐 정수기든 뭐 등등 인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적어놨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서에 안 적었어요. 계약서에. 그럼 위약금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리스한 물품들에 관해서. 근데 이 리스한 물품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인터넷이든 뭐 아니면 또 CCTV 같은 거 있죠. CCTV. 아니면 정수기든 이런 것들은 큰 돈이 안 되지만 다른 리스 품목이 있을 때 분명히 쓸 줄 알고 리스 품목에서 적었는데 특약서에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약금이 너무 커. 그렇게 되면 문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 품목에 관해서도 인계 인수하고 승계받는 거 이런 것들 특약상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돈이 큰 것들은 적어주셔야 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양수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데다 하게 되면 선물도 받고, 정수기 이렇게 해도 선물 주는 경우 있잖아요. 인터넷 해도. 너는 그거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럼 처음부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의해서 나가셔야 돼요. 예. 자, 점검 후에 시설물 사진 촬영, 원상복구 확인용으로 권리금 주고 하실 때 사진 촬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만일에 양수인이 안 하시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진 찍어서 보관을 해놨다가 계약하고 나서 이거 보내주세요. 그래서 들어갈 때 상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상태로만 원상복구하기로 하고 임대 계약을 계약서 특약상에 적는 걸로 해서 쓸데없는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원상복구 때문에 문제시돼 가지고 이 전화왔던 게 뭔가 하면 피부과를 하는데 성형외과를 이제 해요. 피부과 성형외과 비슷하니까 괜찮겠지 이랬어요. 앞에 피부과 있었어요. 피부과에서 피부과로 넘어가고 그냥 성형외과가 들어오는데 성형외과에서 요구하는 게 전체 누드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나 인테리어 시설 엄청나게 하고 들어갈게. 건물 완전 살려줄게. 성형외과에서. 피부과보다 성형외과 인테리어 더 이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성형외과에서. 근데 그 이 피부과 원장님은 내가 앞에 받을 때 피부과 그대로 했으니까 자기는 별로 손댄 게 없어. 근데 이걸 다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철거 비용 몇 천만 원 들어가. 이걸 왜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철거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가니까 원상복구한다라고 특약상에 적어놨지 않느냐. 원상복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라고 해요? 내 들어올 때 상태 원상복구지. 내 들어오기 전에 한 사람의 내용까지 원상복구해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송부터 벌이는 거예요. 소송. 금액이 크니까. 그럼 원상복구의 범위가 특약상에 그냥 원상복구한다라고만 적어놓고 특약상에 안 적어놓은 거죠. 그 범위를. 그럼 내 들어갈 때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근데 원상복구할 것도 없거든요. 그분은 별로 손댄 게 없어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준공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누수 철거한다라는 그런 특약상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철거에 관해서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뭐 이렇게 하고 철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제일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이학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 찍어 놨으면 사진 첨부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컬러 복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임대인, 임차인 서명 날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걸로 인해서 계약 당시에 촬영한 사진에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말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걸 빠뜨려요. 이걸 빠뜨린다고요. 빠뜨리니까 피부과에서 피부과로 갔는데 성형외과 들어간다고 다 철거해달라 이러니까 임대인은 전체 다 철거해달라. 임차인은 원상복구가 의미가 내 들어갈 때의 어떤 상태의 원상복구지 나는 손댈 것도 없는데 원상복구할 것도 없다. 근데 분쟁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상복구의 의미를 뭐로 해석해야 될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자, 원상복구한다라고 했는데 피부과에서 피부과로 갔잖아요. 자기는 별로 손댄 게 없어요. 조금만 더 이쁘게 했어. 조금만 더 이쁘게.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새로 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칸막이를 한두 개 더 설치했다든지. 예. 그러면 자기 한 만큼만 철거하면 되지. 이거를 전체 철거를 그 큰 평수에 좀 대형 의원 성형외과가 들어가는데 그 큰 평수에 다 철거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판결을 하게 되면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죠. 몇 대 몇. 자, 이거는 임차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원상복구한다라고 문구를 적어놓은 해석에 의해서 그러면 나가는 임차인이 30% 부담해. 철거 비용에 관해서. 그 다음에 임대인이 70% 부담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100% 성소는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학원 같은 경우 막 방이 많이 구분돼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냥 주로 양수하잖아요. 예. 그런 계약을 할 때 원상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해 줘야 되나요? 학원이 아니었는데 학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학원 하던 걸 인수받았고 네. 이 사람 계약할 때 예. 원상복구의 그 범위를 지금 여기 보면 준공상태로 하면 학원 했던 걸 학원이 들어와요. 네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할 당시에 사진 찍은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라고 사진 첨부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준공 당시의 상태로 철거하되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은 준공 당시 상태로의 철거, 모든 칸막이 모든 철거에 관한 그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죠. 임대인 입장하고 임차인 입장하고. 합리적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중개사는 예. 합리적으로 적어주는 거는 인수할 당시, 계약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그래야 이제 여하튼 경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이겠죠. 경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다시 임대인이 어떤 임차인을 새로 놓을 때는 그는 임대인한테 이익이 생기는 새로 놓는 거잖아요. 나가는 임차인은 자기가 더 이쁘게 페인트 칠을 했든 어떻게 했든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돈 들인 걸 갖다가 날리고 나가는 건데 철거를 해야 되면 날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약자잖아요. 임대인은 그래도 좀 더 여유가 있는 갑이고 그러면은 좀 약자 입장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자 포인트를 있잖아요. 중개하실 때 포인트를 5분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일단 요것만 하고 좀 쉽게 그 포인트를 상가 임대 계약은 있잖아요. 임차인한테 포인트 맞추셔야 돼요. 임차인한테. 그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팔아주세요. 아니면 내가 나갈게요 하면서 연락이 와서 다시 또 계약을 해요. 그 상가 임대 계약을. 자, 다시 보세요. 상가 임대 계약할 때 포인트를 누구한테 준다고 해요? 임차인한테. 그래야지만 다시 또 계약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아파트 만일에 전세 나온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포인트 둬야 돼요? 아파트 전세 계약한다. 소유주하고 임차인하고 누구한테 포인트를 누구한테 중점을 둬야지만 내가 또 재계약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임대인이죠. 그럼 그런 상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야 이거 뭐 전세 세입자 나가는데 그 사람이 다시 뭐 또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임대인이 그때 전세 세 놔줄 때 참 야무지게 내가 만족하도록 참 잘 놔주더라. 임차인 나가는데 이거 다시 세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계약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상가는 나가는 임차인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아요. 네. 자, 이거 맞아 좀 보고 하시겠습니다. 자, 쓰레기 또는 방치 물건 파악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권리금까지 줬는데 쓰레기 완전히 쌓아놓고 나갔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다음 관리비 정산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 열쇠, 인수인계 진짜 막 급하게 나갔는데 열쇠가 보니까 몇 개가 없어. 열쇠가. 근데 문도 안 열려요. 문도.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쇠 부분 하나하나 다 인수인계. 그래서 지금 요 임차인이 권리금 주고 받고 할 때 인수인계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요 부분을 공인중개사도 알아야 되고 일반인들도 아셔야 됩니다. 앞에 지금 수업 받고 있는 분인데 법무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실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매뉴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 매뉴얼이 앞에 화면 보시면 화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6월 28일 날 나왔죠. 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근데 그분이 3월 2일 날 잠금 쳤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되자마자 바로 해놓으니까 법무사에 사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아무도 몰라. 그래 나중에 잔금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예. 자, 근데 지금은 6월 28일 지났죠. 한참 지났죠. 근데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예. 그래서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에 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하더라도 중요한 것만 10분 동안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잘 보이죠? 예.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예, 프린트물 같이 보시면서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2월 28일 시행에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및 이용 계획서 뭐로 이용할 건지 예, 이용 계획서까지 제출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옆에 완전히 바람 넣은 게 어디서 문제돼서 바람 넣었죠? LH 사태 때문에 더 그거 됐잖아요. LH 사태. 예. 그 다음에 또 지분 쪽 얘기하고 뭐 이제 기획부동산들 옛날에 우리 한동안 제주도 땅에 관심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제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개발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통틀어서 땅 투자했는데 아직도 몇 분의 몇 n분의 1 해가지고 자기 땅에 구분이 없어요. 서쪽인지 동쪽인지. 거기에 돈 물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전 재산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값이 또 오르지도 않았어.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예, 지금 이게 계속 계획만 세우다가 바로 시행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 지역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부산이잖아요. 부산광역시 들어간다 알고 계셔야 되죠. 부산광역시. 그럼 토지 거래가 1억 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1년 안에 1번지를 샀는데 1번지 옆에 붙어 있는 2번지를 샀어요. 근데 1번지는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1억 안 되죠.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만일에 이거를 갖다가 2월 달에 샀는데 그해 7월 달에 또 사는데 7천만 원 주고 샀어. 합치니까 1억 넘어요. 그러면 내야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지분 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다 왜 이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자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예. 토지 자기는 평당에 10만 원 주고 사는데 도로 내고 토목공사 좀 하고 뭐 해가지고 원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에 뻥튀기해서 팔아요. 개발 호재 이야기하면서. 그런 회사들 많죠.
한동안은 대기업체에서도 그런 일을 했잖아요. 토지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산시 토지 매매 거래하는데 최소한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평당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10평을 팔지는 않겠죠. 그럼 1억 이상은 거의 다 넘어가겠죠. 그럼 모든 토지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토지가. 그러면 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넣지 않으면 필증이 안 나오죠. 신고 필증이, 실거래가 신고 필증이. 실거래가 신고 필증이 안 나오면 뭐가 안 돼요? 등기 이전이 안 되죠. 등기 이전이.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을 파는 거는 금액 상관없이 1억 이상이냐 1억 미만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근데 꼼수를 써가지고 올해 7월 달에 5천만 원 사고 내년 6월 달에 1년 정도 있다가 내년 6월 달에 7천만 원 사고 근데 1년 안 됐잖아요. 며칠이라도. 그런데 합친 금액이 1억 이상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돼. 내가 1번지 사고 옆에 있는 땅 2번지 사고 또 그 다음 옆에 있는 땅 3번지 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옆에 붙어 있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땅은 합쳐서 1억. 기간은 1년. 네. 자, 그 밖의 지역은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 서로 맞닿은 토지 금액 합산도 6억 원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됩니다. 등기가 되면 어떻게요? 등기가 다 되다뇨. 요거는 계약하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서류. 2월 예. 이후에 토지를 사가지고 신고 없이 그냥 등기소에서 등기해줬거든요. 2월 28일, 자, 요 설명드릴 건데, 자, 요거는 그 적용 시점 언제죠? 2월 28일 이후에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 만일에 3월 뭐 며칠 날 뭐 한다라고 했는데 6월 28일 이후가 아니고 그 전에 만일에 했다 그러면은 그건 해당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6월 28일 다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웬만하면 다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자, 제주도에 올 7월 달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사형. 이걸 갖다가 2028년도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때 비행기 타고 갔던 사람들 다 조사해서 사형시킨다. 이렇게 법을 소급 적용시키지는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법을 소급해서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예,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자, 질문은 제가 손 맞추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상가 건물을 사면 웬만한 토지는 다 1억 넘겠죠? 그럼 건물 부속 토지는 해당 안 돼요. 자,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모텔 건물을 사면 모텔의 주차장 때문에 1번지 위에는 모텔 건물이 앉혀져 있어요. 근데 2번지, 3번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만 있는 경우가 있죠. 모텔 매매할 때. 그러면 그 2번지, 3번지는 건물 부속 토지가 아니잖아요. 건축물이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가 아니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상가 건물 파실 때, 나 상가 건물 파는 쪽에 땅인데, 요거는 상가 건물에 따른 토지 매매인데, 토지까지 같이 합친 매매인데, 이건 해당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지 않는 땅은 모텔을 매매한다든지, 호텔을 매매하다든지, 주차장 땅을 매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자, 1번지 사고 옆에 붙어있는 2번지를 1년 이내에 사는데 이 금액이 합산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다. 1억 원 이상. 이게 매수인별 기준이에요. 매수인. A라는 사람이 1번지 사고, A라는 사람이 2번지 사고,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이상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 밖의 지역은 매수인별 6억 원 이상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 해당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상, 매수인별 기준입니다.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 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땅이 붙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요 민은 24하고 토지위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도면 확인을 해가지고 연접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용 시점은 2022년 2월 28일 이후에 체결한 토지거래계약. 자, 제외 대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지하는 필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자, 그럼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 매수인은 2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30일 안에 공인중개사가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이 벌금 카테고리가 많은 게 뭐가 카테고리가 많은가 하면요. 거짓으로 신고한 거, 거짓으로 신고한 거, 그 다음에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금액이 3천만 원까지 해요. 3천만 원 카테고리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허위 신고를 했다든지 거짓으로 신고했다든지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매도자, 매수자, 기업공인중개사 다 두들겨 맞아요. 날짜 놓쳐서 기간 넘겨서 하게 되면은 그럼 그 돈이 굉장히 커요. 그럼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요. 매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 앞에 화면 보세요. RTMS 돼 있죠. 예, RTMS 이 약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분으로 사서 그 공유 지분으로 사서 여러 명이 산다. 그러면 각자 신고하고 합산 금액이 똑같으면 돼요. 합산 금액이.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는 인별 작성해서 합산 금액이 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출 대상은 누구냐?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RTMS 그 다음에 go.kr 이렇게 되죠. 동시에 제출하느냐?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일괄 제출을 권장합니다. 근데 안 주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공무원하고 이야기해서 공인중개사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럼 추후에 요 매수인이 따로 제출하기로 합니다라고 해서 본인은 과태료 안 맞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이 나오거든요. 서식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지만 우리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자금 소개 나오고 차입금 이제 소개 나와서 요 합계금액 나오죠. 근데 요 토지 이용 계획을 또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앞에 화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토지 이용 계획. 예, 토지 이용 계획을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토지 이용 계획에는 보세요. 예시 보세요. 앞에 화면 보시는 게 낫습니다. 농업 경영한다. 뭐 나무 심는다. 산림 경영한다. 건축할 거다. 건축물 건축한다. 뭐 도로를 이용할 거다. 자, 그다음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현상 보존. 이렇게 간략하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 예시를 요
국토부에서 올려놓은 것들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2억 원의 매매 계약책이라고 앞에 화면 보세요. 예. 자기 자금 1억 5천만 원, 예금액 5천만 원, 아버지 정려 5천만 원, 토지 보상금 5천만 원, 차입금 5천만 원, 토지 담보 대출 5천만 원 해서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 그래서 1억 원 이상 토지 거래 대상이라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액 5천만 원 했죠. 정려 상속 5천만 원 표시했죠. 직계 좀비속 관계는 뭐라고 부 적습니다. 토지 보상 5천만 원 받은 거 있죠. 그럼 요거 합친 속에 1억 5천 적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토지담보대출 5천만 원 했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속에 5천만 원 했죠. 요 5천만 원, 요 속에 1억 5천 합쳐서 2억 했죠. 그런데 뭐 한다고? 농사 지은다고. 이용 계획은 농업 경영.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7억 원의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자기 자금 4억, 예금액 3천만 원, 주식 처분대금 1억, 부동산 처분대금 2억 7천만 원, 차입금 3억 중에서 토지담보대출 2억인데 배우자한테 차용했어요. 1억. 이게 가능해요? 10년간 정년은 6억밖에 안 되잖아요. 차용 가능해요. 그런데 차용하실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차용증을 만들어서 내용 증명을 띄워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부끼리든 직계 좀비 속이든 내용 증명 차용증 만들어가지고 연 뭐 4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자는 얼마 언제 뭐 빌렸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띄워놓으면 그 내용 증명 띄워놓은 그때 차용한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건데 직계 좀비소. 근데 갑자기 나중에 이거 정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들기면 한다고 정년세. 내용 증명 띄워놓으시면 제일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공정하셔도 돼요. 근데 공정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띄워놓으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차용 1억. 그래서 취득하려는 토지에 침례업수 등을 심을 계획입니다. 시간이 오버되는데 일단은 조금만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3천만 원 적었죠. 주식 매각대금 1억 적었죠. 부동산 처분대금 2억 7천 적었죠. 앞에 화면 보세요. 속에 상 나왔죠. 금융기관 대출에 토지담보대출 2억 했죠. 그런데 자, 부부 체크했죠. 부부 체크하고 1억 빌렸죠. 배우자인데 그러면 이 합계금 3억이죠. 그럼 4억 더하기 3억 해서 합쳐서 7억 적었죠. 근데 이용 계획은 뭐라고요? 살림 경영.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 3에 지분 일부 2분의 1에 대해서 5천만 원 계약하고 그 다음에 차입금 2천만 원, 친구의 차용 2천만 원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임야 그대로 이용하려는 경우. 자, 지분이죠. 지분은 금액 상관없이 어떻게 모두 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된다. 그래서 예금액 2천만 원, 주식 매각한 거 1천만 원, 그래서 속에 3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자, 그 밖의 관계 체크했죠. 누구한테 빌렸어요?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렸죠. 그래서 소개가 5천만 원. 그런데 임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한다. 임야 그대로 이용. 그러니까 뭐라고 해놨죠? 이용 계획에 현상 보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매수인 A가 7천만 원에 샀어요. 7천만 원. 예. 5월 달에 샀는데 11월 달 1년 안 됐죠. 서로 마땅한 토지 101번지에 관해서 또 5천만 원 해서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해당 토지에 식당을 신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7천만 원, 5천만 원은 자금조달 계획서 해당 안 됐는데 마땅한 토지가 1년 안이죠. 1년 안. 그러니까 총 거래 금액 1억 2천만 원에 관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년 이내에 서로 마땅한 토지 취득 시 거래 금액 합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총 합산한 금액으로 앞에 예금액 3천만 원 있었고 주식 1천만 원 있었고 정려받은 거 어머니한테 직계 좀비성 뭐 돼 있죠? 뭐 4천만 원 했죠. 그래서 자기 자금 어떻게 8천만 원 됐고 그 다음에 사는데 친구한테 또 4천만 원 빌려서 사는 걸로 했죠. 예, 그래서 차입금 4천만 원. 그래서 앞에 7천만 원 주고 사고 5천만 원 주고 사고. 그럼 요거 합친 금액 있죠. 합친 금액을 총 해서 적는데 식당 한다고 했죠. 건물지어서. 그래서 건축물 신축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TMS 신고 매뉴얼. RTMS가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예,
MS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안에서 매뉴얼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 시스템 등록 어떻게 하고, 여기 하나하나 컴퓨터 설명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드린 프린트물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좀 추가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상가 건물 매매할 때나 모텔 매매할 때나 토지가 건축물 사용 승인받은 건물 부속 토지가 아닌 토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안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 매매할 때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꼭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허위로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과태료 3,000만 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예.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태료가 크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